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엔비디아가 20% 넘게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급등하면서 나스닥은 많이 올랐는데요. 반면에 다우존스는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죠. 네, 미 증시 간밤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 어제 우리 증시는 힘있게 출발한 것에 비해서는 힘이 다소 빠진 오후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변동성이 많은 금요일 시장인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증시8과 함께 꼭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개장 시황은 증시9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증시8, 증시9 모두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셔서 실시간 방송화면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우리 증시도 그리고 증시8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 PB 전문가와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은 크게 올랐지만 다우존스는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등에 힘입어서 반도체 위주 그리고 대형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왔던 하루였고요. S&P 500은 0.88%, 나스닥은 1.7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0.11%로 약보합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뉴욕 증시도 0.31%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지수별로 온도차가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24%, 브로드컴 7%, 마이크로소프트 3%, 오라클 6%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나 AI 관련주 또는 테마가 있는 종목은 강세고요. 나머지 종목은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개 종목 중에 한 900개의 개별 종목이 약세인 상황인데 나머지 종목들이 지수를 리드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요. 헤지펀드들 또한 전체 시장에는 숏 비중을 늘렸는데 대형 기술주에 대한 어떤 현물 매수 비중은 또 연초 이후에서 계속해서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부채 한도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뒤바뀔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종목별로는 상이하지만 분할 매도를 좀 천천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 계속 급등하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 엔화, 위안화 이렇게 주요국들의 환율이 하락으로 완전히 모멘텀이 잡혔고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시장 쪽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상당히 서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어제 오묘한 게 말이죠. 우리 하이닉스가 먼저 한 4, 5%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간밤에 4% 중반 이렇게 뛰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되는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반면에 인텔은 어떻게 된 겁니까? 5%, 6% 이렇게 빠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일단 여기 유기적으로 모든 이제 어떤 특정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유기적으로 서로 상승세를 만들지만 서로 개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뭔가 우려할 만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그 종목만 하락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뭔가 개별 주식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합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 전체 상승을 끌고 갔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많고 숫자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나스닥 끌고 가는 한 90% 공헌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도 얘기하고 있고 AI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갈까? 이게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상승의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있었다면 다우지수가 현재보다 훨씬 더 상승한 위치에 있었을 거다 이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현재 S&P 상위 10종목이 나머지 490개 종목을 다 리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S&P 상위 10종목이 전체 S&P 500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큼인데 얘네가 지수를 거의 다 리드한다는 거죠. 종목 간 쏠림이 좀 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 이게 닷컴버블 고점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심리가 뜨거우니까 시장이 잘 갈 수 있는데 이런 부채 한도나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는 이슈가 하락을 유발하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큰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 매매를 원하신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대형 기술주나 AI 이렇게 좀 테마가 살아있는 쪽으로만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부담이 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자, 부채 한도 협상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금값은 좀 빠지고 그 국채 수익률 올라가니까 지방은행들도 좀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네,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의 경우에 어제 270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이제 잔고가 490억 달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가게 된다면 일요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주말 동안 전부 소진이 돼서 이 미국이 실질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해외 찌라시에 의하면은 이제 이번 주 내로 파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무 불이행 우려감이 커지면서 채권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채권이라는 건 이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뭔가 미국이 디폴트 되면 못 받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제 채권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이 파산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패드워치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엊그제만 해도 30%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51.7%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대로라고 하면은 6월 중순에 또다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또다시 예금 인출도 더 많이 될 거고 은행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부동산에 대한 압박도 더 강해지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시장에는 좋을 수가 없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 그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011년 당시에도 미국 부채 한도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하고 나서 시장이 이제 그 전후로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비슷하게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인 한 곳이 이제 피치가 요번 계기로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신용등급 강등이 굉장히 쇼크적인 이슈였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시세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채 시장의 어떤 흐름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급등 이런 현상들 때문에 금 시세가 급등했었던 게 좀 어느 정도 조정으로 식어가는 느낌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전 세계에서 지금 달러에 돈이 다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약세인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의 부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안전자산은 지금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로 돈이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자꾸 늦어지면서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 지금 신호를 보이는 거하고 주식 시장에서 신호를 보이는 거하고 서로 다르게 지금 신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조금 단기적으로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베스트바이 실적 발표를 했네요. 뭐 그냥 시장 수준 나온 거죠? 네, 뭐 이제 베스트바이는 북미 기반 전자제품 판매점, 체인점,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하이마트 같은 곳이죠.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면서 조금 높게 나왔고요. 오히려 실적이 지금 경제 침체다 뭐다 하는데 지금 오히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게 제시하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세였고 현재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이라서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라도 상승할 명분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실적 발표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상승세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아직 하락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가 완전히 바뀐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바이까지 이제 알아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서 펀드 매니저들 서비스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 전망을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착륙으로 보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65%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경제 침체가 안 오거나 연착륙, 그러니까 약하게 경제 침체에 오고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도 이런 관점에 맞춰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 경착륙이 발생하거나 경제에 과한 타격이 가는 이슈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패닉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은 연착륙을 기준으로 매겨진 가격이니까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인데다가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물가가 높고 대출 태도가 타이트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 세 개가 맞물리면 무조건 경착륙이 발생하는데 현재가 딱 똑같이 들어맞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태도도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출 태도는 1990년대, 2008년, 2000년, 그다음에 코로나 쇼크 이때 이제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발생을 하려면 물가가 안 높았거나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악화되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둘 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착륙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크로 데이터에서만 보면은 사실은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주식 시장을 보면은 뭐 나스닥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빅테크 위주로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조금 변경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인 시장 좀 볼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보합세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0.42%, 이더리움 0.43% 상승했고요. 에이다는 1.66% 하락, 그리고 폴리곤은 1.8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미동이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좀 고무적인 이슈인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지금까지 결제가 이루어진 총 규모가 108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약 13경 원 정도 되는 규모겠죠. 근데 아직 전 세계 자산 시장의 0.1% 정도 규모 수준에 불과한 암호화폐 시장이긴 하지만 역사도 13년은 굉장히 짧죠. 하지만 근데 거래대금 규모를 지금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시스템 특성상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보안도 강화되고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트코인도 일종의 네트워크다 보니까 메칼프의 법칙,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총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법칙에 대입해봤을 때 사용자가 산술급수적으로 늘더라도 네트워크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자체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부채 한도 이슈나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랑 중장기적으로 이런 매매 전략을 잘 이제 잡아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김 PB 전문가와 함께한 미장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상황 듣고 오니까요. 오늘도 우리 시장 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겠구나, 업종별로 좀 표정이 갈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변동성이 높게 점쳐지는 금요일 시장에도 우리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분석 꼼꼼히 해봐야겠죠.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을 통해서 잠시 후 증시 9시부터 시작될 우리 시장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있었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인상 종료 기대감은 과도하다라는 경고도 함께 내놓았던 금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쨌거나 지금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만큼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을 내놨고, 우리 금통위에서는 이렇게 인상 종료 기대감은 좀 과도하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경고를 함께 네. 내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헤드라인 요약도 간단하게 들어봐야 될 텐데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뭐 전일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와 같게 3.5%로 세 번 연속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여부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이제 3%의 높은 이제 상승률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수출까지 부진한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주요한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금리 기준금리의 이제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일 이제 3.5% 동결했죠. 네. 지난 2월달에 동결한 이후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25%까지 상승을 하면서 양측 격차가 1.75%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벌어진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좀 더 안전자산이면서 높은 금리를 주는 달러로 이제 이동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는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런 자금의 유출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어저께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같이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국은행도 이제 분기 전망을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 이제 2월달에 내놓았었던 거는 1.6% 경제 성장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어제는 1.4%. 네, 지금 화면에 보이네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작년 8월 이후에 계속 지금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국내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측했던 3.5%는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만큼 물가가 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쉽게 안 잡힐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이 바로 증가를 하면서 경기도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소비 일부분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리오프닝 영향이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중간지의 중심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내 수출도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도 기존의 2.4%에서 2.3%로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중반까지는 작년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아마 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저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의 하락폭이 상당 부분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뭐 핵심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기저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 좀 적게 올라갔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작년에 뭐 많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물가가 서서히 이제 안정화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물가 그때 수준보다는 지금 물가가 올라 있는 수준이니까 연 단위로 계산을 해서 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하반기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 자체 수치 자체가 그렇게 낮게 형성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도 점차 하락 내년에는 조금 안정세를 찾아서 내년에 2.4% 정도까지 안정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같이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조가. 네.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 막아두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근거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임순재 대표님께서 물론 뭐 여기 물가의 오름세, 물가의 둔화세가 사실 시장에서 잘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저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글로벌 경기 동향을 살펴봤을 때도 역시 지금 계속해서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금통위 위원 7명 중에 6명이 금리 상단을 3.75%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저희는 6월 FOMC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뭐 일단은 인상보다는 동결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는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0.25%포인트 또 한 번 추가로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6월 FOMC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잠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방금 말씀했듯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의 이제 추가 인상 여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뭐 많은 경우에 지금 동결하지 않을까. 특히 파월 의장도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이제 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안정화는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일부가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4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은 한 26만 건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주보다 이제 4천 건 정도 증가한. 그러니까 증가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안정화돼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예측하고 베팅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패드워치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인데요. 패드워치에서 그러니까 지난 밤새 6월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퍼센트가 50%를 넘어갔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8%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네. 50%를 넘겼다라는 거는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서부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6월 10일 전후로 해서도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물가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아마 6월 달 FOMC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미국 이제 연방 부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그리고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게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백악관이나 미 재무부 같은 경우는 6월 1일을 이제 엑스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음 주죠. 그렇지만 또 공화당에서는 X데이가 6월달 아닐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또 측도 있다 보니까 과연 X데이에 대한 또 논쟁도 같이 있는 상황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의 타결이 지금 계속 좀 미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부채 한도의 타결이 이루어져서 만약 공화당 안쪽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이제 예산안의 증액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를 갖질 만큼의 긴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만약 민주당 안에 좀 더 가까운 이제 타결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패드 입장에서도 한 번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쪽에 이제 베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금리 상단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미국에도 여전히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열어둬야만 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거나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고 다만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뉴스를 보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투자 키워드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매파적 동결, 그러니까 어디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는데 매파적 동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멈춘다라는 그냥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 쪽에 이제 이런 경기에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수준이 계속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1까지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아마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제 수입 원자재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식료품 같이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업종 중심으로는 아마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설탕 가격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3개 그 제당 업체들이 B2B, 그러니까 기업 상대로 한 그 설탕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설탕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업체들의 가격도 같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 같은 경우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내가 계속 지금 수출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수출이 이제 324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6% 정도 지금 감소를 했고요.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43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한 15%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인데요. 이렇게 이제 무역이 수출이 계속 부진한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 34억 달러 넘게 수출이 되면서 작년보다 50% 넘는 수출 신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들도 최근 들어 이제 선박들의 인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LNG 운반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들에 대한 수주도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수주 절벽에 대한 그런 우려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조선 관련주들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의료기기 수출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백신이나 진단 키트와 관련된 부분의 수출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관련 섹터의 수출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피부 미용이나 임플란트 관련 쪽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CDMO나 바이오 시밀러 같은 분야도 계속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수출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무역 수지 적자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오히려 우리 무역 수지를 그나마 좀 지탱을 해주고 있는 섹터들이 자동차, 조선 그리고 의료기기 그중에서도 임플란트라던가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섹터는 가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구체적으로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4월달 이후에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대표적인 완성차인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1분기 실적이 뭐 역대 최대급 실적을 나왔고요.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 뭐 글로벌 경기 뭐 여하에 따라서 뭐 신장세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수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사는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 주가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부품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부품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제 오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보이곤 있지만 전방 산업인 이제 자동차의 판매가 호저가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도 계속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화신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화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현대 기아차에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단순히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도 같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내연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보다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큰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내연기관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아마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전기차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조선업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연 단위로 아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우조선을 제외하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부 다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2개 분기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 만에 지금 흑자로 연간 단위로 흑자로 전환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9년 만이군요. 9년 만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연간 흑자로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대주주 변경 이후에 아마 한화오션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그만큼 해외 관련된 그런 이제 수주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5월달 이후에 조금 상승분은 있지만 여전히 뭐 조금 주가 수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네. 탄력성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계속 관심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 지역에 관련된 매출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뭐 하반기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신 게 TNL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뭐 향상 피복제라고 보통 이제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쉽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메디폼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그 위에 이제 붙여서 상처를 이제 빨리 회복을 하게 하는 그런 제제에 대한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그러니까 자체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 1분기에 미국 그 지역을 비롯한 해외 지역의 매출 성장세가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올해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도 관련된 이런 이제 창상 피복제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 1분기의 성장세가 작년보다 185% 증가할 만큼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지역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TNL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 이 자동차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더불어서 조선까지 우리가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셨는데 자동차는 자동차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로서 화신 임순재 대표님께서 저희 출연을 해주실 때마다 사실 언급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순재 대표님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 또 화신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미용 의료 쪽으로는 저희가 또 어제 바로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을 통해서 만나봤던 센티멘탈 종목 TNL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 뭐 설탕 이야기도 해주셨듯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또 관련해서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음식료 관련돼서는 뭐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뭐 여러 이제 전쟁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이제 식량 관련된 특히 이제 곡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마 이 향후에 이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설탕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이제 더워지는 그런 여름입니다.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뭐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덥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빙과류 관련된 뭐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빙과류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빙과류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빙그레 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양대 이제 빙과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작년 이후에 제품 가격이 조금씩 올리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설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맞춰서 이런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제 빙과류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이런 제품 가격 인상까지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설탕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셨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여름철에는 또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다 보면은 단 게 좀 땡깁니다. 빙과류 관련해서 빙그레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임순재 대표님도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네, 뭐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 면으로 우리가 하는 금통의 결정에 따라서 지켜보면 좋을 그런 종목들까지 함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좀 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짚어주신 뭐 아이스크림 한번 또 드셔보시면서 오늘 더위도 한번 식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정도 남기고 있죠.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센티멘탈로 SKIE 테크놀로지, 그리고 펀더멘탈로 두산 밥캣, 이렇게 오늘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센티멘탈 종목 SKIE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이 조금 밀리는 가운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좀 약세권에 있는 가운데 어제 강세를 보인 종목이 바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두 개 회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펀딩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여기는 이제 펀딩을 성공을 했죠. 잠시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이 이제 펀딩을 해서 미국 공장 캐파가 계속적으로 예상대로, 계획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막하는 회사도 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새로 나왔네요. 목표 주가가 10만 7천 원, 이렇게 신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년 경력의 분리막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했고요. 23년이 저점 확인이자 반등을 시작하는 해로 이 사람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뭐 SK 그룹 계열사라고 해가지고 뭐 좋게 봐준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쓴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애널리스트는 23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거다. 그리고 24년에는 이 87억 원 수준이 아니고 무려 1,598억 원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본격화되는 거죠, 이익이. 그래서 그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저점이니까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한 거예요. 아직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센티멘탈로 가져온 이유고요. 어제 SK이노베이션은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왔죠. 왜냐?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사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골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다른 리포트입니다. 메리츠 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23년에 분리막 쪽에서 수익성 개선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SK온의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주식을 하실 때는 최악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바뀌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어제 뭐 펀딩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펀딩에 참여하는 1조를 넘는 투자자들은 뭐 바보입니까? 펀딩이 될 때는 최악의 상황은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율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영업 흑자도 달성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사이클은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제 이 회사만 이제 볼 때는 4천억 유치를 했다. 국제금융공사입니다. IMF 아니고요, IFC입니다. IFC에서 4천억 원을 유치를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돈을 폴란드에 있는 이제 공장에 분리막, 이 공장 증설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증설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 말이죠. 제2공장에서 4공장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증설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24년에 4공장까지 완공한 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분리막 공장이 됩니다.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최대의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시장 지위가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기차 약 200만 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분리막 공장이 이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저기 1월 초부터 5만 원대에서 지금 8만 9,800원까지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있는 가운데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최근에 먼저 4월 초에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고개를 3, 4일 정도 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가 사냐 봤더니 기관이 3월 중순, 하순까지 이렇게 많이 팔았었습니다. 팔다가
점진적으로 지금 사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국면인 거죠. 그래서 조만간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여지는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도 약간 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사 들어오는 거는 뭐 공매를 많이 친 거를 환매수하는 그런 사 들어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정한 그 순매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낮지는 않습니다. 이 밴드가 과거에 많이 올라갈 때는 뭐 여기 이 정도니까 뭐 7배, 8배 여기도 갔던 거죠. 그래서 하단이 1.8배 그리고 상단이 지금 여기 차트면으로는 뭐 5.4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훨씬 높았던 주식입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양극재, 음극재, PBR로 봤을 때 뭐 8배, 10배 이런 주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다. 높지는 않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회사의 아주 절대적인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대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한 그 밴드 안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중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괴리를 터치를 해드리면 최근에 목표 주가 살금살금 오르죠.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도 지금 24% 정도에 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는 특히 SK그룹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전까지 좀 천대를 받았던 SK이노베이션이나 이 SKI 테크놀로지나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을 때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I 테크놀로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펀더멘탈 종목이죠. 어제는 제가 두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저평가 종목이고 전체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산 전체적으로 계열사, 자회사들이 좋은 가운데 특히 지나가는 말로 두산 밥켓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두산 밥켓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서울경제TV에 지금 앵커를 다시 맡고 지금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두산 밥켓만 벌써 한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차트를 보시면 두산 밥켓 제가 제목을 재밌게 좀 달아보려고 했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죠.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진성TEC하고는 뭐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IBKB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는데 1분기도 좋았어요. 1분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 분기 역대 최고치 경신입니다. 근데 제일 큰 제목도 더 좋죠. 2분기도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각 부문에서 지금 아주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가 주력 시장이죠? 미국입니다.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7만 원을 올렸죠. 여기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1분기 좋고 2분기는 더 좋아진답니다. 2분기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과감하게 7만 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3월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때 제가 이제 개편하면서 이제 왔으니까요. 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사실은 리레이팅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데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평가를 받았던 거를 다시 재평가를 받는 거죠. 시장에서 보면서 계속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기관이 매수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밴드로 보셨을 때는 지금 이제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 밴드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PBR로 봤을 때 밴드 상단 1.0배를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기본적으로는 절대적인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상단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주가 계리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목표 주가도 살금살금 좀 올라오죠.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계리를 32%인데 이 정도면은 뭐 아직도 한 10에서 15%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펀더멘털로 두산바켓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SKI 테크놀로지, 펀더멘탈로 두산바켓 말씀드렸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와 두산밥켓 오늘 금요일 장 전에 살펴본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종목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